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 고대사, 그중에서도 신라 건국의 핵심 인물이죠. 박혁거세. 그리고 그 시대를 현대적인 어떤 전략 관점에서 분석한 상당히 흥미로운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고대 국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지정학, 리더십, 경제구조 이런 현대적인 틀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마치 요즘 경영대학원에서 케이스 스터디 하듯이 말이죠. 네, 맞아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과연 어떻게 그 흩어져 있던 세력들을 하나로 묶고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졌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전략적인 지혜 통찰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고대사를 현대 전략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게요. 그냥 과거 사실을 아는 것 이상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조직 통합할 때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 관리하는 거,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산업 전략을 세울 때도 의외의 실마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네, 박혁거세의 신라 건국 과정에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그런 전략적 선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역시 눈길을 끄는 건 그 박혁거세 탄생 신화 아니겠습니까? 알에서 태어났다. 또 왕비, 알령은 용이 나타난 우물가에서 나왔다. 이런 신비로운 설정들 말이에요. 네네.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 신라 지역이 육계 촌락, 나중에 육부가 되는 그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하나로 모으려면 뭔가 좀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신화가요, 그냥 재미있는 설화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점이 중요해요. 정치적 메시지요? 네.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정은 박혁거세가 기존 육촌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복잡한 혈연 관계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라는 거죠. 뭐랄까 초월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르다. 뭔가 하늘의 뜻이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각자 자기 기반이 있는 육계 부족 입장에서 보면 서로 기득권은 인정하면서도 이걸 하나로 묶을 새로운 중심이 필요했잖아요. 네, 필요했겠죠. 근데 인간적인 어떤 경쟁 구도로는 합의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걸로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죠. 바로 그때 이 신화가 등장해서 그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의 기원 스토리 역할을 한 겁니다. 리더십의 어떤 근본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문화 자본으로 작동한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신비주의를 넘어서 당시 그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육부족장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동의 명분 같은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군요. 진짜 똑똑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요. 육촌 족장들이 당시에 고작 13살이었던 소년족거세를 왕, 그러니까 거서관으로 추대했다고 나오거든요. 거서관은 신라 초기의 왕호 중 하나인데 13살이요? 정말 어렸네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내부의 그 힘겨루기, 알력 다툼을 잠재우고 어떻게든 통합을 이루려면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제3의 권위가 절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화는 그런 현실 정치 통합을 가능하게 한 아주 중요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혁거세와 알령, 정치 군사 리더십 상징과 알령, 내치 경제, 특히 누에치기 장려, 이렇게 남녀 지도자의 이중신화 구조도 흥미로운데요. 이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그러니까 외치와 내치가 균형 잡힌 안정적인 통치 시스템에 갖췄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신화 자체가 하나의 고도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었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근데요, 박혁거세가 13살에 즉위해서 무려 61년이나 재위했다는 사실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치한 셈인데 이렇게 긴 재위 기관이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국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야,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초기 국가가 겪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뭐냐면요. 창업하고 나서 바로 리더십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후계 구도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망하기 딱 좋죠. 네.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준 게 바로 그 61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 틀, 예를 들면 수도를 선하벌, 지금의 경주로 정하고 거서관이라는 왕호를 쓰고 하는 이런 행정 시스템, 또 농업이나 양잠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중요한 육부 세력 간의 어떤 정치적 협의 방식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안정화될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거죠. 아하,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제도적 관성 같은 거 있잖아요. 리더 개인의 카리스마를 넘어서서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기반, 즉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걸쳐서 쭉 통치가 안정되니까 처음에는 각자 힘이 셌던 육부 세력들도 점차 새로운 중앙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뭐랄까 충성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모이는 효과가 있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효과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60년 넘게 자리를 지키면서 내부 시스템을 다졌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신라, 당시 이름은 사로국이었죠. 이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건지 좀 더 들어가 보죠. 특히 그 건국의 주체였다는 육부 세력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라 건국의 핵심 동력은 누가 뭐래도 6개의 강력한 정치단위, 즉 육부의 통합이었습니다. 이들이 건국을 주도했고 초기 지배층을 형성했죠. 그런데 이 육부의 뿌리가 되는 육촌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게 과연 실제 했던 공동체인지 아니면 후대에 그냥 만들어진 개념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뭐 학자 이름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 차이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 어떤 차이인데요? 첫 번째 관점은 육촌 실제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육촌이 청동기 시대부터 실제로 존재했던 촌락 공동체, 그러니까 작은 정치 단위들이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있었다. 네. 특히 초기 철기 시대 이후에 경주 지역에 갑자기 100기가 넘는 큰 무덤들이 집단으로 나타나는 고고학적 증거에 주목하는데요. 아, 무덤이요? 대규모로.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마도 고조선 멸망 같은 어떤 외부적인 큰 충격 때문에 북방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 매스 마이그레이션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촌락들이 이 유입된 사람들을 흡수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사회 구조도 복잡해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인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세력, 즉 육촌들이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통합 리더십, 박혁거세를 세우는 연합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리더를 세웠다. 이런 거군요. 네, 뭐랄까 여러 지역 기반의 회사들이 합병한 다음에 시너지를 내려고 공동의 경영 구조를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 이해가 되네요. 그럼 다른 관점은 어떤가요? 좀 다른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좀 다릅니다. 다른 관점은 이 육촌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 건국 시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신라가 좀 더 발전한 중기, 이후 예를 들면 유리 이사금 시대 같은 때요. 그때 육부의 명칭을 바꾸고 성실을 부여하는 등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정비하거든요. 네. 바로 그때 그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국 시점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만들어낸 정치적 구성물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육촌 허구설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었다는 거군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중앙 권력이 강해지면서 자신들의 지배구조, 즉 육부 체제가 아주 오래전 건국 때부터 기원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 기업이나 국가가 자기들의 정체성이나 지배 이념을 강화하려고 창립 신화나 역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재해석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직의 정체성, 인스티튜셔널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시각인 거죠. 와. 이 논쟁 자체가 역사가 단순히 과거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쓰이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쪽이 맞든 간에 신라 건국에 단순히 영웅 한 명이 짠 하고 나타나 세운 게 아니라 기존 세력 간의 통합, 외부 인구 유입, 그리고 통치 시스템 구축이라는 아주 복잡한 사회 정치적 과정이었음은 분명해 보이네요. 자, 그럼 다시 박혁거세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돌아가서요. 제위 17년에 왕비와 함께 육부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농업이랑 누에치기를 권장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인 제위 21년에는 수도에 금성, 김청이라는 성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를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방어시설이자 행정 중심지인 성을 쌓은 이 순서, 여기에도 뭔가 전략적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주 중요한 순서라고 봅니다.
이걸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정치경제학적이요? 네. 먼저 농업과 양삼, 즉 누에치기를 장려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백성들 배불리 먹게 하려는 목적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전략적 자원, 식량과 비단 말인가요? 그렇죠. 식량은 사회 안정과 인구 유지의 기본이고 특히 비단은 당시 최고의 사치품이자 고부가 가치 상품이었잖아요. 외교나 교역에서 거의 화폐처럼 쓰이는 핵심 물자였죠. 즉, 이건 신라가 자립적인 경제력과 외교력을 갖추기 위한 초기 국가 핵심 산업 육성 정책이었던 셈입니다. 아하, 국가 산업 육성. 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기반, 즉 국가 운용의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다진 후에야 비로소 수도에 성금성을 쌓고 궁궐을 지으면서 물리적인 중앙집권 체제, 즉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먼저, 하드웨어는 나중에. 맞습니다. 금성건설은 사로국이 단순한 부족 연맹체를 넘어서서 일정한 영역을 통치하는 영토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행정력과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킬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경제적 자립 기반, 소프트웨어를 먼저 튼튼히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중앙 통치 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축함으로써 육부 세력의 힘을 중앙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경제 먼저, 그 다음이 인프라 구축.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현대 전략의 틀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보죠. 박혁거세 재위 기간 중에 이웃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마한의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한을 칩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박혁거세가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사신을 보내서 조문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이야기죠.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눈앞에 이익이 뻔히 보이는데 왜 걷어찼을까요? 이게 바로 초기 국가 리더십이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인내 혹은 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아주 탁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인내요? 네, 당시 마한은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맹주였고 상대적으로 사로국은 이제 막 내부 통합, 그러니까 육부 간의 관계를 정립해나가고 있었잖아요. 수도인 금성건설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요. 아직 기반이 약할 때였군요. 그렇죠. 국가 시스템 전체가 아직은 외부 충격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의 영토 확장이라는 유혹, 즉 마한 공격을 감행하는 대신에 외교적인 제스처, 조문사절을 파견해서 안정을 택한 것은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내부 역량 강화라는 장기 목표를 단기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걸 본 거네요. 네. 현대 국제 정치에서 보면 주변 강대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중견국의 전략적 해칭, 스트래티징 해칭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해칭. 위험을 피하면서 실리를 챙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위험성이 큰 군사적 행동보다는 내부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 거죠. 매우 현명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섣불리 전쟁을 일으켰다가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었겠군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육부 체제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박혁거세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모든 걸 다 장악한 게 아니라 기존의 육부 세력들과 일종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형태의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육부 체제는 신라 초기 국가 운영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이걸 현대적으로 보면 분권형 거버넌스 또는 연합형 리더십 모델을 초기 국가 단계에서부터 제도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권형, 연합형. 네, 박혁거세는 건국 이전부터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육부 세력을 억지로 누르거나 해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서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적 왕권을 통해서 그들 위에 존재하되 각 부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같이 결정했다는 거군요. 네, 이게 마치 각기 다른 배경과 강점을 가진 6개의 주요 사업부나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이
중앙의 지주회사, 사로국 아래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가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박혁꽃의 역할은 각 부의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사로국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시너리를 내도록 조율하고 이끄는 것이었죠.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 M&A 후에 피인수 기업의 조직 문화나 강점을 존중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합 시너지를 내려는 인수 후 통합, Post Merger Integration, PMI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 PMI 전략까지 나오는군요. 그럼 왕이랑 왕비가 직접 육부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그 순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왕이 행차하시니 모두 잘 따르라, 뭐 이런 위험과시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전략적 목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단순한 과시나 시찰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죠? 이게 중앙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과 왕비가 직접 지방 권력의 핵심 기반인 육부 지역을 방문한 거잖아요. 가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고 그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또 실질적인 소통행위였던 거죠. 아, 소통행위. 네. 현대 경영에서 리더가 직접 생산 현장이나 고객 접점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현장 경영, 잼바워크 있잖아요. 네, 겜바워크. 네. 혹은 기업이 주주, 직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관리, 컨티뉴어스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 하려는 노력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박혁것에는 급진적인 중앙 집권화를 통해서 단기적인 권력 강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육부라는 강력한 내부 파트너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과 통합을 점진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거버넌스 설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경제정책에서 농업과 함께 특히 누에치기, 즉 양잠업을 강조했던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현대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큰 전략적인 틀에서 보면요. 핵심 전략 물자 중심의 국가 산업 기반 구축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물자. 아까 비단 이야기 나왔었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량 생산은 기본이고 누에치기를 통해 얻는 비단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었어요. 고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제품이었고 외교와 교역에서 거의 화폐처럼 쓰이던 핵심 물자, 즉 전략적 자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귀한 거였죠. 박혁거세가 육부를 순행하면서 이걸 직접 권장했다는 기록은 외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내부, 즉 육부 지역에서 이 필수적인 전략 물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자급자족하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경제 주권 확보 전략이었던 거죠. 주변의 강력한 세력, 마한 같은 나라와의 잠재적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서 취약성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국가들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나 부품, 즉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확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네, 박혁꽃에는 금성건설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하드웨어 투사와 동시에 이걸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소프트웨어, 핵심 자원 생산 기반, 즉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경제, 파운데이션 이코노미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해안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혁거세와 신라의 건국 과정은 이게 단순한 신화나 그냥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갓 태어난 국가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권력 분산, 외부 위협, 경제 기반 부재 같은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대한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대응들의 집합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신화라는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리더십을 구축한 것. 61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 시간을 확보한 것.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정을 우선시했던 리스크 회피 외교. 그리고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자립 기반 마련까지. 네, 맞습니다.
뭐랄까 강력한 위력이나 급진적인 개혁 드라이브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기존 세력과의 협력을 중시했던 고대 지도자의 지혜가 참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직을 이끌고 또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당심에게도 이 고대의 이야기가 작은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신라 건국은요, 고조선 유민 유입과 같은 그런 잠재적 위기 요인을 오히려 새로운 성장 동력, 즉 인적 자본으로 흡수하고 기존의 분권적인 정치 구조였던 육부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새로운 중앙 정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고대 동아시아 역사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정치 혁신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혁거세의 리더십은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전략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거리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박혁거세는 기존 육부 세력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만약에요, 그가 초창기부터 강력한 힘으로 중앙 집권화를 밀어붙였다면 마치 후대의 몇몇 왕들처럼 말이죠. 과연 신라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특히 초기에 그 연합적인 성격이 이후 신라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제약이 되기도 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